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윤경수 차장입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마 참석 인원이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제목이 어려워서 수강생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해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좀 약간 기술적이라고 그럴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말씀만 드리고 갈 거고요. 그 앞쪽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첫 번째 대략적인 개요 설명, 그다음에 왜 이런 연구를 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기초 지식과 관련된 얘기를 50분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좀 가슴이 답답한 부분은 이제 한 30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약간 본인이 이제 공부를 이쪽 분야에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저 밑에 적혀 있는 논문의 제목을 이제 구글에서 찾으셔서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50분 강의 다음에 10분 휴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0분 뒤쪽 부분을 설명드린 다음에 한 20분 정도 Q&A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나요? 안 들리라고 대답이 없네.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이 신흥국에서 해외 자본 유출입 비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미국, 뭐 일본, 서유럽, 뭐 유로 지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을 흔히 아시는 그런 나라들을 뺀 나머지 나라가 이제 신흥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흥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속하니까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신흥국이 꼭 우리가 신흥국이냐? 그러면 또 이제 IMF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쓰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어떤 보고서나 어떤 이제 글을 읽으실 때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갈 때도 있고 신흥국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한국이 이제 신흥국에 들어가 있고 저희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에서 이제 해외 자본 유출입 비용, 해외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막연한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외국인 주식 투자,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분들을 이제 해외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해외 자본 유출입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비용이라고 봤는데 비용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민소득 GDP 통계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꾸준히 뭐 1년에 몇 %씩 성장을 하죠. 예를 들면 3% 내외로 이제 성장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 현재. 그러면 성장을 하는데 어느 때인가는 뭐 5% 성장을 했다가 어느 때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성장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할 때도 있고 더 나쁘게 성장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봤을 때 경기가 너무 좋았다가 너무 나빠졌다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일단은 뭐 안 좋을 거니까 썼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다르게 경기가 움직였을 경우에 비용이라고 이제 칭을 하죠. 그래서 왜 그러면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이 그럼 더 예상보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듯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더 크게 나빠질 거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이다 그러면 예상보다 좋아졌든 나빠졌든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기 변동의 진폭이 커진 거를 갖다가 이제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인데,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변동성이 크다. 예를 들면 주가가 뭐 하루 사이에 뭐 10%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10% 떨어졌다가 이렇게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제 그런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게 외국인들의 자본, 해외 자본 유출입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서 벌써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거의 대부분 다 50%를 이해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2008년에 있었죠.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서프라임 사태라고 하는 그 모기지 마켓에서 벌어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 자본도 뭐 이제 신흥국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요. 또 그때 이제 2008년, 9년 뭐 이때 경험에 보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굉장히 뭐 충격이 많이 오는, 이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이제 나오면서 비용 측면이 부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었고, 다 이익,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도움이 된다는 말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장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본 자유화와 이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 증대가 가져오는 직간접 이익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이 모자라요. 보통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모자라죠. 왜냐하면 축적된 자본이 없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쌓게 되면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니까 또 생산성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득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이익은 뭐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개방했더니 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국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본시장을 개방해놨으면 외국인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텐데 니네들의 제도가 우리가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뭐 그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세계 다른 나라의 어떤 모범 사례를 따라서 우리의 제도 개편을 한다는 거죠. 규제도 풀고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더니 경제가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고,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이익이죠.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금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파란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 자본이 유출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연간 자료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08년, 2009년 때 이제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오던 게 2008년, 9년 이때 뭐 굉장히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선 그래프를 보시면 선 그래프는 이제 그때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쭉 뾰족 산처럼 솟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하시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환율하고 주가의 변동성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가 이제 반대로 빠져나가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갔더라. 이게 조금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 보였고, 저쪽에 있는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외국인 자본 유출입, 이거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분기 데이터네요, 그죠? 막대가 더 많이 있고 저쪽은 이제 연간
연간 자료죠. 그죠? 이쪽 분기 자료였습니다. 저쪽에 연간 자료로 본 이제 외국인 자본들의 유출입인데 외국인 자금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됐죠. 많이 들어오던 게 이제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분기로 보면 빠져나간 까지 보이는데 연간으로 보면 이제 빠져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플러스로 돼 있는데 경제 성장은 이제 오른쪽 축에 읽어보시면 0보다 밑에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신흥국 24개 국가의 평균치인데 그때 이제 뭐 성장률도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뭐 그게 외국인 자본 탓이냐 아니면 뭐 다른 요인 때문이냐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복잡한 모델을 세우는 이유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성장이 나빠졌느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변동성이 높아졌느냐, 그거를 이제 다른 변수를 통제를 하고 나서도 그렇다 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렇처럼 뒤에 복잡한 모델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 분석에서 그냥 그림 2개 그려놓고 봐라, 자본이 줄어들고 빠져나갔더니 뭐 성장률이 낮아지고 아니면 또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더라. 그럼 이제 얘기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다른 요인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장님이 이제 코끼리 만지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느냐?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97년, 98년에 그 아시아 금융위기라고도 하고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이제 조금 연배 높으신 분들이 IMF 사태다 그런데 IMF가 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IMF 사태는 아니고요.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이제 그 AFC는 아시아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는 뜻이니까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아시아 여러 개 국가가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을 보면 그 전에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던 게 빠져나갔어요. 빨간색은 이제 단기 은행 차입 자금을 말하는 거고 저쪽에 있는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채권하고 주식 자금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때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때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었고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이 부족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10억 달러니까 21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3월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빠져나간 거지, 12월까지 빠져나간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IMF나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부터 이제 지원 자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굉장히 이제 문제를 겪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런 걸 다 개방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보면은 뭐 채권, 주식자금, 그렇죠. 주식자금이 숫자가 굉장히 작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금이 들어온 게 한 2008년 위기 때까지 또 자금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은행의 단기 차입 자금인데 이때는 이제 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기 차입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2번의 그 자금 유출 기간이 있었고 그럼 그때 얼마나 움직였냐? 그러면 이제 우리 외환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1996년 말 정도에 우리가 이제 1달러에 845원 정도가 환율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좀 오래전이니까 96년에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신 분도 있고. 예. 그때 이제 96년에 보면 이 정도 환율했다가 97년 말 가까이 되니까 1962원이 됐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충격일 거냐면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행 가려고 100만 원을 마련해 놨는데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200만 원을 가져가야지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굉장히 큰 충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2007년 말에 이제 936원이었어요. 1달러에. 그러다가 2009년 3월 2일 날 157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상승률로 보면 65%, 66%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인 거죠. 굉장히 이제 외환 시장이 불안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 말고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럼 주식 시장은 어땠느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주식 시장은 약간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이제 그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시점은 좀 불일치하지만 96년 5월 달에 그 987을 찍었는데 주가지수가 우리는 이제 1980년 1월 4일이 100으로 보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지수 뭐 기업이 들어왔다 나갔다도 하지만 이제 일정한 기준으로 지수를 계속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87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28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 사놨는데 뭐 한 1,000원짜리가 한 300원 된 거죠.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이 불안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2,059포인트까지 찍었던 게 938까지 빠졌죠, 이제 저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더니 환율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더라.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성장률은 어땠느냐? 성장률을 보면 이거는 이제 분기 데이터고요. GDP 증가율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 97년, 98년 그때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뭐 거의 7% 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로 분기 자료를 보시면 7% 가까이 빠졌던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이제 그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연구했던 거는 신흥국 전체인데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사례가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다른 슬라이드를 준비한 건 뭐냐면 그럼 아까처럼 환율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많지만 환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화로 표시된 돈을 팔아버리고 달러로 바꿔가는 거예요. 원화를 그냥 내다 던지는 겁니다. 원화 자산을. 원화 가치가 이제 값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라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화를 막 내다 파니까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죠. 10달러짜리 물건을 해외 바이어한테 계약을 해서 팔았는데 환율이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0원, 환율이 1,000원일 때 10달러짜리 물건을 하나 팔았어요. 근데 환율이 2,000원이 됐어요. 근데 10달러에 팔았어요.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20,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출기업이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위기라고 하는데 수출기업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절호의 찬스가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 물건을 많이 못 파니까.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인데 이때 뭐 700원대, 90년대 700원대였고 막 이랬잖아요. 그 90년대부터 97년 위기 날 때까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근데 우리는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이거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적자가 나면. 우리는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외환은 벌어들인 만큼 쌓여 있거나 아니면 모자라면 빌려와야 되죠. 모자랐겠죠. 그래서 차입이 아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돈을 회수해 가면 외환이 바닥이 나서 위기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업체에서 이거
10달러에 팔았던 거를 환율이 1,000원일 때 10달러에 팔았던 거를 2,000원이 됐으니까 10달러에 팔지 않죠. 한 8달러에 팔아요. 그러면 더 조금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이 사겠죠.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싼 가격으로 팔아도 나한테 이익이 더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이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율하고 경상수지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쪽 보세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시점에 이제 이쪽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1,100원 이제 남짓까지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도 저기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경상수지가 요즘에는 이제 환율로 설명하기 어렵구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요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중요해서 그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이익하고 비용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소득효과, 대체효과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환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내가 더 가격을 싸게 할 수 있겠죠. 더 싸게 팔 수가 있어요. 외국 소비자들한테. 그 외국 소비자들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달러에 한국 물건을 사던 거를 8달러에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득이겠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해외 소비자들은 이득이에요. 수출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득이죠. 근데 내수하는 업체를 봐요. 내수하는 업체가 그 자기들이 쓰는 원자재나 재료 같은 거를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달러에 주고 수입했던 물건을 갖다가 이제 원자재로 쓰려고 그랬더니 이제 10달러에 수입을 똑같은 가격으로 해왔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돈을 줘야 되는 건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수입해가지고 하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죠.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당연히 당장에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외국 수입하는 물건 사서 쓰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 득이 되는 데가 있고 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비싼 물건을 안 사고 싼 물건을 사게 되는 거를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소득 효과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기름을 넣는데 기름값이 막 올라요.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걸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라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보시면 물건을 갈아타는 거. 예를 들면 수입 물품이 비싸졌으니까 국산 제품을 쓰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대체 효과고, 대신에 어차피 옛날에 썼던 그 수입제 물건을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총 구매량은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소득 효과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아까처럼 내수하는 업체하고 수출하는 업체의 희비가 엇갈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환율하고 경상수지하고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그게 이제 뭐냐고 하는 게 이제 비가격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가격을 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조정을 안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득이냐 손해냐, 경제 전체로 보면 이제 GDP로 봐야 되는데 전체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 된대요.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그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수출을 해서 그 돈을 하청업체들한테 뿌려줄 수 있고, 하청업체들의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저쪽에 보면 트리클 다운의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위에 있는 큰 업체들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계속 이제 그 국내 전체로 이제 파급이 되면서 전체가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제로섬 아니냐? 네가 손해 보면 나는 이득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로섬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GDP가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순수출이라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그 소비나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계나 이런 걸 수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 수입하는 물건들 값이 비싸져서 줄이는 부분보다는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져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는데, 근데 그 내부적인 그 소득 분배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그 위쪽에서 전부 말하는 거는 이제 실물 부분, 실물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이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환율이 이제 내가 그 외화로 표시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달러로 돈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1억 달러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이제 해외 비즈니스도 하고 뭐 내부에서도 원화로 바꿔서 투자도 하고 막 이랬는데, 환율이 이제 1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뭘로 자기의 BS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있는 자기 대조표에 부채가 1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 불인데 1억 불이 만약에 1,000원의 환율이라면 1,000억 원의 부채가 있었잖아요. 근데 환율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억 달러의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2,000억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지면 기술적으로는 도산이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화로 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뭐냐면 원화 환산에 대한 BS 그 대차 대조표가 악화되면서 이제 그 기업한테 대출해 주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면 이자를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입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실물 쪽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자본 유출입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는 이득이 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용이 좀 부각되는 면이 있어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는 그 해외 자본 유출입이 신흥국 경제에 도대체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이제 두 가지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시경제 안정, 아까 경제 성장과 관련된 얘기,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안정에서 주식 시장하고 환율 그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이는 문제가 있더라. 자, 이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던 게 이제 그 앞에 보는 이제 개요기 때문에 이걸 보셨으면 이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걸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배경 지식 부분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기초 배경 지식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한 20분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초 배경 지식을 들어가 보면, 이제 해외 자본 유출입이라고 했는데, 해외 자본 유출입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캐피탈 플로우라고 자본 이동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리포트나 뭐 해외 그 경제지 같은데 보시면 이제 자본 이동이라는 게 나와요. 자본 이동이 나오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투자 주체가 비거주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를 자본 유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자본 유입이 돈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투자 주체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캐피탈 인플로우라고 하는데, 인플로우는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게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거를 자본 유입, 캐피탈 인플로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유출은 캐피탈 아웃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로 한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래서 이제 부채 사이드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사이드에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거주자의 자본 유입 부분이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직접 투자는 이제 경영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행사하려고 하는 투자들을 그 FDI라고 하고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직접 투자에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매일 뉴스에 나오는 증권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타 투자가 있는데, 기타 투자는 무역 신용 차입, 현금 및 예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차입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부분들이 아까 빨간색으로 봤던 게 단기 차입이었잖아요. 그 단기 차입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차입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외 차입 쪽이 계속 차입을 했다가 단기로 막 차입을 해요. 단기로 차입을 했는데 해외 금융기관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의 사정이 됐던,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정이나 아니면 그 차입하는 나라의 사정이 됐던, 이제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외환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자본 이동이라는 걸 통계로 보면은 이제 국제 수지 통계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수지 통계에 금융 계정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금융 계정에 보면 이게 이제 국제 수지 통계인데, 국제 수지 통계에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경상수지, 상품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들을 기록한 경상수지가 있고, 자본수지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금융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캐피탈 플로우에서 나오는 캐피탈 어카운트와 국제수지 통계에서 말하는 캐피탈 어카운트는 이제 다른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데, 국제수지 통계에서 말하는 캐피탈 어카운트 중에 캐피탈이라는 거는 자산 소유권, 채무, 브랜드 네임, 상표, 무형자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션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통계로 잡히는 캐피탈 어카운트하고 캐피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피탈 플로우 앞에서 자본 이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자본 이동은 금융 계정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계정의 파이낸셜 어카운트로 해서 자본 이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학 원론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스톡 베리어블과 플로우 베리어블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자금이 유출되고 유입되는 거니까 물이 흐르듯이 자금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우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 자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특정 시점의 잔액을 말하는 거고, 그런 걸 스톡 베리어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본 이동하는 거는 스톡이 아니고 전부 이제 플로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는 거는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금융 계정의 자본 이동 이 항목들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은 이제 이런 수식은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고 이제 기호들이 돼 있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있는데, 뭐 복잡할 건 없고 다른 건 이해 못 하셔도 이해하실 부분은, 첫 번째 거는 저축하고 투자가 있어요. S라고 하는 건 세이빙, 저축, 그다음에 I가 투자가 있는데, 저축하고 투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 저축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쓸 자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돈이 남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돈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축하고 투자의 관계식을 보면 저축이 투자보다 클 경우에는 저축 마이너스 투자가 경상수지의 오른쪽에, 그러면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가 적으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성립하는 이런 관계식이고요.
근데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해외에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다음 관계식이랑 같이 엮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통상 흑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BOP 관계식이라고 국제수지 관계식에 보면 CA라고 하는 경상수지고요. CF라는 거는 아까 금융계정이라고 말하는 그 자본계정인데, 그 금융계정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자금이 많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면 적자 난 만큼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하고 아까 자본 흐름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관계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나면 해외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플하게 보시면 그냥 이해하실 때, 아,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난다.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난다. 그러면 해외로부터 자금이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 막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빠져나간다고 걱정하지만 한동안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금이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관계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돈을 들여와야 되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돈을 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외환보유액에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관계식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해외 자본 유출입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신흥국의 해외 자본 유출입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신흥국이에요. 38개국 기준인데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이기 때문에 보면 FDI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FDI가 큰 이유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막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높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3%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7%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도 7%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예를 들면 보통의 그 국가의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빨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투자하면 한 3% 먹어요. 경제 성장률만큼. 근데 인도나 중국에 투자했더니 7%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가겠죠, 글로. 근데 돈을 뜯길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위험성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높아요. 리스크 리턴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아무튼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은 그쪽에 성장성이 높고 아직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싸니까 공장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거기 가서 투자를 해요. 그게 이제 FDI가 많은 이유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은 FDI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금, 주식하고 채권, 아니면 기타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2008년에 이렇게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때 보면은 포트폴리오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은행 차입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기 데이터로 보고 이 데이터가 이제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은행 차입하고 증권 투자가 있는데 증권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근데 은행 차입을 이제 이 분기 데이터로 보시면 은행 차입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자금을 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그렇게 급등했던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 포트폴리오 자금은 그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나 신흥국들이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금방 반전돼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쌓여있는 거는 포트폴리오 자금이에요. 신흥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흥국들이 포트폴리오 자금이 이건 플로우잖아요. 쌓여 있어요. 조금씩 들어온 게 저 빨갛게 된 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자금이 언젠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 자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저렇게 쌓여있던 자금이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수익률이 이제 미국 쪽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 자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 자금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긴축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달러 자금을 이제 줄이는, 전 세계적인 달러 자금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뭐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붐버스트라고 하고, 이게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가 뻥 터지면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 유출입 현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본 이동의 결정 요인을 좀 볼게요. 자본 이동이 이제 그 자금이 왜 움직이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갖다가 안 했어요. 만약에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완전히 하지는 않았고 일부만 했는데, 난 중국이 저기 막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돈을 투자하고 싶어. 근데 중국 금융감독이나 아니면 정부가 돈을 갖다 투자 못하게 제대로 막아놔요. 그럼 한 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그 다른 기술적인 요인,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은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다 전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로 들어가서 야, 너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해라. 근데 그거 돈 들고 와라. 그러면 이제 들고 이제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가 되겠어요, 잘?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갖다가 낮추면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제도와 관련된 얘기고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푸시 팩터하고 풀 팩터라는 게 있어요. 푸시는 남의 나라의 탓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쟤네들이 막 돈을 들고 와서 투자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왠지 봤더니 그 미국이 금리를 그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풀어요. 돈이 남아 들어가 투자할 때는 없어요. 보니까 저기 한국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투자를 해요. 그 전에 투자 안 하던 게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남의 나라 선진국의 통화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애들이 막 들고 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푸시 팩터라고 하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고요. 풀 팩터는 우리가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당기는 뭐냐면 보니까 한국의 성장률도 좋고 제도도 좀 잘 정비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익성도 좋고 얘네들은 투자 가치가 있더라.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한다. 그거는 이제 풀 팩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다. 우리나라가 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통화 정책을 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사들인 다음에 자기네 돈을 막 일종의 뿌리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뿌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막 시중에 돈을 막 퍼부어요. 퍼부었더니 신흥국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돈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반대죠. 원화 자산을 막 사요. 원화 채권을 사고 막 그래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환율이 막 떨어져요. 근데 환율이 막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죠. 아까하고 또 반대로. 근데 우리가 이게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면 이 경제가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계속 투자를 하느냐? 아니죠. 또 상황이 바뀌면 다 빼가요. 빼가면 가만히 있는데 막 투자해가지고 경제를 흔들어 놨다가 그렇다가 다시 빠져나가면 다시 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저 사람이 괜히 나만 마음 설레게 해놓고 상처를 주고 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네들 탓이다. 푸시 팩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좀 머리가 아프다. 한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하면서 자금이 들어올 때 신흥국들의 불만이 그거였고 선진국들은 뭐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 정책을 하는데 니네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 상황이 좋아서 그러는 거고 우리 탓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양자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제 푸시 팩터가 중요하다고 보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풀 팩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핑퐁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도와 관련된 것 중에 우리는 그러면 언제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96년하고 여기 보면 이제 캐피탈 어카운트는 아까 자본시장을 개방했다고 보시는 거고 도메스틱 파이낸셜 섹터는 국내 금융시장을 얼만큼 자유화했느냐 이런 얘기고요. 스탁마켓은 외국인들한테 주식 투자를 얼만큼 허용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통으로 보시면 96년쯤에 이제 자유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주식시장은 97년 말 정도 이렇게 개방을 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이제 뭐 고인이 되신 이제 그 YS 그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재임하실 때 96년에 저희가 이제 OECD에 가입을 합니다. OECD에 가입을 하면 이제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거를 이제 일정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는데 외환위기라고 하는 1997년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을 그 자본시장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금이 한 푼이라도 급하기 때문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갑자기 다 열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투자 자유화 지수가 우리가 182개국 중에 37개국이라고 하는 37등이라고 하는데 37등은 의미가 없고요. 거기까지는 거의 다 이제 다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개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요인은 우리는 이제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자본 이동의 이익과 비용이 이제 이게 이제 IMF에서 보는 견해가 이제 지금 현재 이 견해예요. 예전에는 IMF가 이런 견해의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진국 입장에서 보세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신흥국이라는 거는 내가 수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투자 대상일 뿐이지 그쪽에서 잘못돼가지고 손실 안 나고 회수할 수 있으면 땡이지 거기에 뭐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을 많이 대변할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은 축적된 자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득만 강조를 해요. 자본시장 열어라. 그리고 제도 우리 거 제도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니네들 신흥국들 봐라. 니네들 자본 모자라는데 우리한테 갖다 써서 경제 성장해서 우리 따라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득만 강조를 많이 했고 실제로는 초기 단계에 이제 여러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 그래 우리 돈 모자라는데 갖다 쓰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막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게 다 나서 보니까 금융 쪽으로 서로 투자한 게 서로 딱 엮여서 자본시장들이 서로 글로벌하게 딱 엮여 있어 링크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충격이 딱 오면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 그래서 전염 효과라고 컨테이전이 일어나는데 전염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컸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다른 금융기관들 자국 내 해외 금융기관 경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나는 생산성이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소비 평화라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성장을 하다가 좀 개인으로 보세요. 개인으로 내가 지금 소득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예를 들면 난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은데 소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잡아서 소득이 생길 테니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소비를 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그럼 돈을 빌리면 되죠. 파이낸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소비를 해.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소비가 컴퓨터를 살 수 없는 제로에서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또 그만큼 소비를 해요. 소비가 평화화된다는 건 스무딩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자기 소비 수준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별로 보세요. 국가별로 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 가게와 가게, 기업과 기업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은 애들 쓸모없는 돈, 자기가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돈 누구한테 투자하면 소득이 생기고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쓰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로도 내가 소득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소득을 끌어올리고 또 돈을 갚으면 돼요. 그래서 소비가 평화화된다는 뜻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분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에다가 이쪽에 수익성이 좋으니까 여기다 투자하고 B라는 데 여기다 투자하고 C라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A에다가 다 투자한 거하고 A, B, C 투자한 거하고 어떤 그쪽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손실이 났을 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험 분산도 가능하고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이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의 금융시장 전반적인 사이즈를 키워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요구하는 각종 그 베스트 프랙티스하는 모범 사례, 선진국들이 하는 각종 제도를 운영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빼겠다. 그러면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도의 질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그 부수적인 이득도 있고 시장 규율이라는 거는 내가 너네 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은행에 외국인이 투자했는데 얘네들의 지배 구조가 정말 엉망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에서 계속 그거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떨어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시장 규율이라는 거는 그런 거로 페널티를 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이게 사실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니까 거시경제, 경제 성장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돈이 많이 들어왔던 애들이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들이 실제로는 잠재 성장률까지 떨어뜨리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영문으로 써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득이 더 크다. 그죠? 손해보다는 더 큰데 특히 자기네 그 나라의 제도나 이런 게 잘 정비됐을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걸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네 그 금융 시스템이라 이런 게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버틸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국가인 경우에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공식적인 견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그 머리 안 아프게 그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분석 방법 및 주요 결과 객관 이게 슬라이드가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뒷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얘기들이 다 짚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더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결과를 내는데 저런 짓까지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하려면 저런 정도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실제로 이제 그 하다 보면 경제학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공부를 더 하시고 그러면 이제 페이퍼를 보시고 막 이러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게 그 굉장히 작은 이야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 한 명이 정말 고민해가지고 그 논문을 하나 쓰고 그 내용이 뭐 한두 줄의 그 파인딩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마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영향도 분석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꼼꼼하고 철저하게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이쪽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가급적 스킵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정말 그 최고 어려운 강의는 정말 1, 2%도 이해하지 못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 1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당한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강의를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분석 방법 및 주요 결과 객관에 보시면 분석 방법을 이제 그 일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계량 경제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해외 자본 유출입이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정의한 경제 성장 중에 예상치 못한 성장률, 실제 성장률에서 예상 성장률을 뺀 그 예상치 못한 GDP 성장률, 이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근데 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을 잠시 접어두시고 경제 성장이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 유출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싶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나라의 경제 성장이 좋으면 내가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해외 자본 유출입이 경제 성장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만 보고 싶은데 경제 성장을 보고 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계량 경제학에서 이걸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그 추정하는 값들이 다 왜곡이 돼서 바이어스 됐다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한쪽에서만 영향을 주는 걸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해외 자본 유출입이면 그게 경제 성장에만 영향을 준다고 잡아야 돼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실제 성장률을 보는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률을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자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내년의 예상 성장률을 전망치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을 하면 얘네들이 그 나라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을 발라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이 내생색 문제라는 거는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예상치 못한 성장률이라는 걸 딱 갖다가 쓰는 순간 우리가 그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뭐 계속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변동성을 특별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계산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거는 뭐 이게 분석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해외 자본 유출입이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그렇게 특별한 계산 방식으로 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저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패널 자료라고 나왔어요. 또 뭐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이제 막히잖아요. 그래서 패널 자료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 개의 국가가 있고요. 그 국가의 여러 시점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횡으로도 있고요. 종적으로도 시계열이라고 하는 숫자로 98년, 99년, 2000년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나라가 여러 개 히스토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으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패널이라고. 그걸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나라 하나만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GDP든 아니면 자본 유출입이든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 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여러 시점의 데이터가 있는 걸 패널 분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데이터의 형식인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건 이제 스킵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24개 나라를 선정을 해서 근데 나라를 선정할 때 뭐 저쪽에 있는 아직 정말 일제 신생국가 아니면 아프리카 어느 특정 지역에 있어서 계속 내전하고 있는 국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게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동질적인 애들을 뽑았어요. 뭐 자본시장 개방도, 경제 규모, 뭐 자료가 이용 가능해야 되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24개 신흥국을 뽑고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연간 자료, 그 다음에 분기 변동성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변동성은 분기 자료로 썼어요. 그러면 왜 똑같이 분기로 안 쓰고 왜 똑같이 연간으로 안 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투자했다가 빼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만약에 물론 이제 뭐 서류 쓰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전자적으로는 정말 실시간으로 딜링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클릭하면 계약 체결이 되면 1초에도 할 수 있죠. 너무나 자금이 빨리 흘러가요. 금융은 실물을 보세요.
실물은 뭐 공장이 막 1초에 다 돌아갑니까? 1년 거가? 안 되잖아요. 그 실물 쪽은 뭐냐면 각종 그 숫자들이 천천히 슬로우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계열을 길게 보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금융은 가급적 프리퀀시, 데이터의 시간을 짧게 잡아야지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내일 당장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주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 공장이 사라지진 않죠. 실물은 남아있지만 금융 쪽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이걸 이제 분석을 열심히 여러 가지 어렵게 했는데 결과는 이제 이게 결과가 다예요. 이게 뭐냐? FDI 자금이나 은행 차입 자금인데 이제 어찌됐든 구분하기 어려우면 그냥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아까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가 딱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더 점프를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 생각보다 성장률이 더 꺼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계량 경제학으로 맞으면 개수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채권이나 주식 포트폴리오 특히 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안 나와요. 저거는 뭐냐면 같은 시점이에요. 지금 올해 FDI 은행 차이 막 들어왔더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올라갔더라 이거고요. 빠져나갔더니 올해 성장률이 나빠졌더라 이 얘기인데 주식이나 채권은 이게 증거가 잘 안 나와요. 그 해에 영향을 미치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거를 봤더니 반대로 움직였더라. GDP 그룹 예상보다 성장률이 올해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예상률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반대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올해 들어왔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내년에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거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채권이나 주식 자금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거 경제가 호황인가? 그러면서 내년도 좋을 거야. 그러면서 성장의 내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요.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아까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이 뭐예요? 실제 성장률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을 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요. 실제 성장률에서 예상한 성장률을 뺐잖아요. 그게 예상치 못한 성장률이죠. 근데 이 예상한 성장률이 올라가요. 호황이면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올려요. 내년 거를.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올려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프라이즈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 들어온 경우에는 들어오면 내년이 호황이 될 거라고 과대평가하고 올해가 안 좋으면 내년에도 안 좋을 거라고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한국은행 전망치가 계속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기서 숫자 쓴 거는 IMF 거 숫자를 썼어요. IMF에서 4월 달에 발표하는 그 해의 경제 전망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전망이 이제 항상 틀리긴 하지만 맞출 수 없죠.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스무딩 하는 거, 성장률이 너무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입이 그 나라의 경기 변동성을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올릴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유출입 변동성의 모든 형태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올라갔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올라가더라. 근데 이제 이때는 위기 기간에만 나타나요. 평소에는 이렇게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왔던 게 이렇게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지금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기 데이터로 쓰는 거고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데일리로는 오늘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가더니 주가가 빠졌더라더라.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럴 수 있죠. 돈이 빠져나가는데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나요? 빠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데일리 움직임이고 큰 흐름을 봤을 때의 변동성이 이제
자본 유출 변동성이 올라가면 주가 변동성이 올라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 변동성이 올라가더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본 유출이 변동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변동성은 뭐냐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진폭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없어요. 저기 성장률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이 없죠.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커지면 나쁘게 보는 거죠. 변동성도 자금이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나간 게 커지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갈 때 자본 유출이 변동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올라가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 GDP 서프라이즈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이라는 건 방향성이 없다. 사이즈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봤더니 주가 변동성이 높아졌는데 뭐 어떤 게 더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느냐?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론조사하면 신뢰 구간 있잖아요. 신뢰 구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잖아요. 신뢰 구간을 잡아보면 그게 그 신뢰 구간에 다 조금씩 걸려가지고 다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은행 차입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거,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더 높이는 걸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같은 환율 변동성은 FDI 주식 은행 차입 변동성이 올라갔더니 빨간색으로 한 거 위기 기간의 변동성을 높였더라. 뭐 그렇겠죠, 그죠? 그 위기 기간에 굉장히 그 변동성이 외환시장 변동성, 환율 변동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부분 때문에 그랬더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비위기 기간 때는 환율 변동성이 낮아졌대요.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이 평소에 위기 때 말고 들어오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거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근데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때 봐요. 위기 때는 빠져나가지만 평소에 막 자금이 막 들어와요. 그럼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놔둘 수 있어요? 신흥국에서 계속 이걸 떨어지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온 달러 자금을 사들이죠. 중앙은행에서. 그게 뭐예요? 시장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고 시장에 개입해서 외환보유액으로 쌓죠. 신흥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외환보유액을 쌓아서 위기 때 쓸 수 있는 버퍼, 완충, 어떤 비상 대비 자금으로 축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너무 낮아지는 거, 자기네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낮아지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환율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처럼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걸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변동성이 큰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평소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환율이 크게 안 움직인 거예요. 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질 않게 관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도 환율이 그렇게까지 안 움직여요. 근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보세요. 빠져나갈 때 보면 아까 막 2배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빠져나갈 때는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외환보유액은 쌓는 거는 문제가 아니 되잖아요. 그죠? 쌓는 거는 뭐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겠죠. 이제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지만 돈이 많이 자기가 막 축적하고 있는데 위험한가요? 안 위험하잖아요. 근데 돈이 빠져나갈 때 보세요. 금고가 좀 있으면 바닥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쪽하고는 반대인 거죠. 이게 약간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채권 자금의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요. 채권 자금이 영향을 왜 그러면은 채권 자금이 환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국제금융론 같은 거 아니면 뭐 국제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배우신 분들은 이자율 평형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환율은 이자율의 차이로 이게 결정된다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양국 간의 이자율 차이로 환율이 결정된다.
이제 뭐 심플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금리 차이가 있으면 수익성 그 채권에 투자하는 건 채권의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요. 캐피탈 게인도 있지만 수익률을 보는 거죠. 저쪽에 있는 나라의 채권을 샀을 때 1년에 10%를 주는데 우리나라 채권은 5%다. 그럼 그 나라 채권을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들어가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환율이 많이 움직여서 그 채권하고 환율하고는 관계가 이제 좀 밀접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채권 자금이 가장 이제 외환 시장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예요. 이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 10분 정도를 이제 기술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자본 유출입이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아까처럼 패널 자료라는 게 여러 개 국가의 단연간의 자료를 모아놓은 건데 연간 자료로 해서 그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국가를 뭐 어떤 식으로 선정했느냐가 나왔죠. 뭐 여러 개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자본시장 개방도 뭐 자료의 가용성도로 이렇게 국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간 자료를 쓴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성장은 천천히 움직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긴 시계를 써야 돼요. 저는 이제 1년 같은 경우에도 짧은 너무 짧게 봤다고 하는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길게 보는 사람들은 5년, 10년 뭐 이렇게 길게 봐요. 그러니까 5년 성장률, 5년 동안의 자본 유출입.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 동안의 자본 유출이 가면 다 캔슬아웃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액으로 들어온 걸로 잡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문헌이냐면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그 성장에 도움이 됐느냐라고 분석을 하면 분석이 뭐 그렇다 반절, 안 그렇다 반절, 모르겠다도 있고요. 아무튼 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예상치 못한 성장률을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외국인 여기 밑에 외국인 투자가 GDP 그로스 서프라이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지 GDP 그로스 서프라이즈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 싶지 않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이제 계량 경제학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왼쪽에다 놓고 GDP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 왼쪽에다 놓고 나머지를 설명 변수를 쫙 넣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입이 그거를 했느냐, 딴 영향도 많더라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이런 모델을 세워서 GDP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경제 성장률,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그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다라고 잡아야지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녹색으로 된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외 자본 유출입이 미치는 영향이 단기 GDP 서프라이즈에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유의하다 이렇게 보인 거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결과하고 같고요. 아까 이것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기의 외국인 투자가 뭐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을 높였다. 그게 이제 비용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외국인 자본 유출입이 가져오는 폐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의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것도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 반대 사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을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률을 그 다음에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낙관론에 빠지던가 아니면 너무 비관론에 빠지게 하는 어떤 전망치에 반영되는 숫자가 그 전망치를 과소평가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용일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거는 외국인 투자와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주가 변동성, 외환시장은 환율 변동성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상관계수는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그냥 유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 있잖아. 밑으로 막대가 꺾여 있는 부분들은 상관계수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가면 변동성이 올라간다. 반대라는 얘기죠. 외국인 자금이 나가면 변동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변동성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상관계수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이제 마이너스 관계라는 걸 보시면 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이제 위기 때하고 비위기 때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가 틀린다든지, 뭐 유의성, 그 색깔이 안 칠해진 건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말하자면 신뢰 구간에서 신뢰 구간으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위기 기간하고 비위기 기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갈 때의 변동성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대체로 이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저 막대 그래프가 클수록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 충격이 비슷한 확률로 오는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 보면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얼마만큼 커지는 변동성이 똑같은 확률로 오는 거를 계산했는데, 그 똑같은 확률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에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는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막대가 그래프가 클수록 그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거가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겹쳐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신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높고요. 거의 밴드의 끝에 걸리기 때문에 은행 차입이 주식보다는 좀 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변동성은 보면은 이거는 이제 뚜렷하게 이 본드라고 되는 채권의 막대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의 변동성이 올라가는데, 채권 자금의 변동성이 올라갔을 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크더라. 같은 확률이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의 충격이 같은 확률로 발생할 거를 가정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더 크더라.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고, 이제 이게 결론까지 다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흥국에서는 FDI나 은행 차입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결국은 예상보다 큰 경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커질 수 있더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걸로 보시면 외국인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을 키워서 금융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더라. 이것도 비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IMF 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득이 더 클 거라고 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득을 그러면 최대화하고 이득은 누리되 비용을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보면 뭐 그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흔히 뒤에 있는 용어를 쓰신다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환 파생 상품 포지션 규제라는 게 있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어떤 메인 아이디어는 단기 자금이 들고 나가는 단기 자금을 너무 많이 우리가 차입을 했을 경우에 들어왔을 경우에 위기 시에 그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충격을 주니까 단기 자금을 갖다가 땡기는데 어떻게 보면 캡을 좀 씌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단기 자금을 갖다가 땡겼을 때 비용을 더 부담시키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캡을 씌우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단기 자금을 빌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일종의 더 내게 만드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자본 유출입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마음대로 자본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996년에 OECD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IMF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자본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규약에 자본 자유와 규약에 우리가 사인이 돼 있고요. 특별한 위기시가 아니면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WTO 제도도 마찬가지고 무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만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도를 마음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규율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시경제 변동성이 올라가는 게 뭐가 나쁘냐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뭐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뭐 성장이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얼마나 막 그 생동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경제 주체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주식 투자하는데 뭐 100만 원씩 플러스 마이너스 매일 막 하고 있는 거하고 투자할래? 아니면 그냥 스테디하게 10,000원씩 얼마씩 올라가는 걸 하고 있을래?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리스크 리턴이다. 나는 위험하니까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먹을 때만 먹겠다. 그래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도 뭐 내년에 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게 크니까 전부 몸을 사리게 되고 투자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큰 잠재력 자체가 다운이 돼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침에 이제 테드 강의를 제가 듣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들도 있고 뭐 저학년들도 있고 저기 또 일반인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앞두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면접 대상자들을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아이비 리그를 나오죠. 미국 사람이니까 아이비를 나온 사람이고 평점 4.0에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전문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스테이트 칼리지라고 하는데 나와서 뭐 직장도 여러 군데 옮겨 다니고 뭐 스펙도 별 없는 그런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한 명은 이제 실버 스푼을 물고 나왔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복서라고 아니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스크래퍼라고 표현을 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쓸 거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스크래퍼를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크래퍼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큰 기업의 이제 인사 담당자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를 들면 뭐 가정이 불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을 했다. 예를 들면 뭐 폭력적인 뭐 부모 밑에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 CEO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하우를 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트림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러니까 피스 오브 케이크이다. 이 정도는 자기가 겪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는 스크래퍼를 뽑는데 스크래퍼가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정, 패션이, 퍼포스와 패션이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는 뽑겠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대학을 중퇴하고, 그 다음에 입양된 아이고, 그 다음에 난독증에 걸려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독증 이걸. 근데 CEO 중에 상당수가 난독증인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직장도 막 옮겨 다니고 뭐 인도에 가서 1년 있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필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열정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